으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숫자의 흐름과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500만 원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흐름 속에 놓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나쁜 기관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런 의도 없이도 설명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자녀에게 줘도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500만 원은 그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규정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그 규정 너머에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표시를 해두는 패턴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패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2015년 전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계부를 대신 계산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된 금융거래 기록, 소득신고 자료, 부동산 취득 이력,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망에 연결해 놓고 그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를 빠르게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수치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계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달 들어온 돈이 200만 원인데 나간 돈이 500만 원이라면 가계부를 보는 사람은 이 300만 원 차이는 어디서 났지? 하고 의문을 품겠죠. 국세청 시스템이 딱 이렇게 작동합니다. 신고된 소득과 실제 자금 흐름 사이에 설명이 안 되는 차이가 생기면 그 부분에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표시를 했다고 해서 즉시 조사가 시작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이 깃발을 꽂아두면 담당자가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소명 안내가 발송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무섭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표시를 하게 만드는 패턴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게 현명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이상하다고 보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실제로 소명 요청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3가지 패턴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나눠서 이체하는 방식. 이게 이상징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57세 김 씨는 아들이 전셋집을 구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큰 돈을 보내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월에 500만 원, 2월에 500만 원, 3월에 또 500만 원. 이렇게 6달에 걸쳐 매달 나눠서 보냈습니다. 이 정도씩 나눠 보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스템은 단순히 한 건의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묶어서 분석합니다. 6달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냈다면 개별 거래 6건이 아니라 총 3천만 원의 자금 이동으로 합산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분할 이체라고 합니다. 금액을 쪼개서 보낸다고 해도 수신 계좌 입장에서 1년치를 묶어보면 상당한 금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 금액에 대한 출처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명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세금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쪼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패턴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4세 박 씨는 딸이 사업을 막 시작한다고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도와줬습니다. 한 번에 크게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매달 200만 원씩, 가끔은 3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본인은 그냥 딸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총 2,400만 원이 됐고 딸의 사업소득 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 현금 유입이 생겼습니다. 결국 딸 이름으로 자금 출처 소명 안내가 왔고
박 씨는 서류 준비하는데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일일이 뽑아야 했고 이게 사업 자금이 아니라 부모의 지원이었다는 걸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명을 하려니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이체할 때 반드시 목적을 메모란에 적어두십시오. 전세 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병원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큰 금액을 자녀에게 드릴 때는 증여세 자진 신고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패턴입니다. 이체할 때 적어놓은 메모 내용과 자녀의 실제 세무 신고 내역이 맞지 않을 이상 징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메모란에 이렇게 적으십니다. 생활비, 용돈, 교육비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경우도 있고 세금 문제가 없는 항목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이면 증여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모 하나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메모 내용과 실제 신고, 내역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간격이 생기면 그 부분이 설명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교육비라고 메모를 달아서 매달 200만 원씩 보냈는데 자녀는 이미 직장을 다니며 연봉 4천만 원을 신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직장인 자녀에게 왜 교육비가 계속 들어오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불일치를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용돈이라고 메모를 달아 보냈는데 그 시기에 자녀가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자녀 계좌 잔고가 크게 늘었다면 시스템은 그 잔고 증가 부분에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용돈이라는 메모와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된 실제 자금 흐름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52세 이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서 매달 2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생활비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소득에 부모에게서 오는 금액을 합산하면 아들 계좌에 신고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들 이름으로 소명 안내가 왔습니다. 이 씨는 몇 년치 학비 영수증을 찾아야 했습니다. 생활비라고 했는데 학비 영수증을 왜 찾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메모와 실제 사용 내역이 달라서 생긴 혼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체 메모는 실제 사용 목적에 최대한 맞게 적어두십시오. 학비라면 학비, 병원비라면 병원비, 전세자금 지원이라면 그 내용을 적어두시고 거래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학비 납입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서류가 있으면 소명 요청이 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패턴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면서도 실제 소명 사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신고한 소득 수준과 실제 이체 규모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연간 소득 신고액이 3,6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이죠. 그런데 그 해에 자녀에게 보낸 돈이 총 2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소득 3,6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자녀에게 이체하면 본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6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 달에 약 13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이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시스템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모아놓은 저축이 있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있거나 퇴직금을 받은 게 있거나 그런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 소득과 함께 보여주지 못하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시스템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신고 소득만으로는 이 정도 이체가 설명이 안 되는데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분석이 부모 계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녀 계좌도 함께 봅니다. 자녀의 신고 소득이 연 3천만 원인데 그 해에 자녀 계좌로 들어온 돈이 총 5천만 원이라면 차이인 2천만 원의 출처가 어디냐는 표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2천만 원이 부모에게서 온 것이라면 증여 신고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53세 장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72세로 매달 국민연금을 200만 원씩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 아들 장 씨에게 총 4천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연금 200만 원씩 24개월이면 총 4,800만 원인데 여기서 본인 생활비도 쓰셔야 하니까
이 숫자가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4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아버지 앞으로 자금 출처 소명 안내가 발송됐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에 부어두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목돈으로 아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찾아야 했고 은행을 여러 번 오가야 했습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축이든 부동산 매각이든 퇴직금이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 2년 동안 자녀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그 출처가 어디인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첫째는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나눠서 이체하는 패턴. 둘째는 이체 메모와 신고 내역 사이의 불일치 패턴. 셋째는 신고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금 흐름 패턴.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금액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시스템이 생겨났느냐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자산 이전 규모의 급증에 있습니다. 지금 50대에서 7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집을 물려주거나 목돈을 주거나 사업을 넘겨주거나 하는 일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국가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스템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자금 추적 능력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현금을 찾아서 자녀에게 직접 건네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융거래는 거의 대부분 기록이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면 준비할 수 있고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턴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공제제도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략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줬다면 2030년이 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주는 금액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이 리셋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도입된 혼인공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혼인신고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처리하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이 혼인공제는 양쪽 부모가 각각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게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그 공제가 확정되는 겁니다.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 이내에서 신고를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생기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망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 세무사를 통하면 더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제 한도나 요건은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최신 세법을 확인하신 뒤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체할 때 메모를 정확히 남겨두십시오. 생활비, 용돈 같은 막연한 표현보다는 2026년 3월 학비 지원, 전세 계약자금 일부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이나 가계부에 따로 기록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이체 목적에 맞는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학비라면 학비 납입 영수증, 병원비라면 병원비 영수증, 전세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두십시오. 이런 서류가 있으면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큰 금액을 자녀에게 줄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자진 신고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 자체가 나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오래된 적금,
부동산 매각 자금, 퇴직금 등이 있다면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계약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미 소명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건 즉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자금 흐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차분하게 관련 서류를 챙기시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라면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해결됩니다. 국세청 분석 시스템은 금액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눠서 이체하는 패턴, 이체 메모와 신고 내역이 맞지 않는 패턴, 신고 소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자금 흐름, 이 세 가지가 이상 징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체 메모를 정확히 남기고 근거 서류를 보관하고 큰 금액은 증여세 신고로 기록을 남기고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 돈인데 설명하라고 한다는 게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를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온 돈,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